SNS에서 리만 가설을 증명했다고 설레발쳤다가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마저 무너질 정도로 망신을 당한 마이클 아티아 박사까지 지금도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안녕하세요. 프랑스 소르본 대학 수학과 석좌 교수 장 클로드 리샤르입니다. 오늘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고백하려 합니다. 300년 수학계의 최대 난제인 리만 가설을 한국의 17살 고등학생이 해결했다는 소식. 처음에는 황당한 농담으로 치부했지만 직접 증명을 검토한 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파리 수학학회의 수장으로서 저는 수많은 천재들의 주장을 들어왔습니다. 매년 수십 명이 리만 가설을 풀었다며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죠. 당연히 모두 틀린 증명들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10월의 쌀쌀한 아침, 저는 소르본 대학의 제 연구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이메일 중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리만 가설 증명, 검토 요청이었습니다. 또 시작이군요. 지루한 마음으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발신자는 김민준, 서울과학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리만 가설을 증명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정신분열증이 생겼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외에도 리만 가설 증명에 근접했던 많은 수학자들이 사고로 죽거나 정신 이상 증세들이 생기게 되었고, 이 때문에 리만 가설을 증명하려고 시도한 것은 자살 행위라는 우스갯소리까지 생겼죠. 고등학생이라고. 이젠 아이들까지. 평소 같았으면 바로 삭제 버튼을 눌렀을 테지만 무엇인가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어보기로 했죠.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벽한 프랑스어로 작성된 47페이지의 증명. 그것도 우리 분야에서만 사용하는 전문 용어와 표기법으로 말입니다. 맞춤법 오류 하나 없이 마치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수학자가 쓴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이건 진짜 수학자가 쓴 것 같은데. 호기심에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 증명은 제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리만 가설 접근법보다도 혁신적이었으니까요. 리만 가설은 소수의 분포에 관한 수학계의 가장 중요한 난제 중 하나입니다. 1859년 베르하르트 리만이 제시한 이 가설은 제타 함수의 모든 비자명 0점의 실수부가 2분의 1이라는 내용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가설이 증명되면 수론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수학의 성배라고 불리죠. 그리고 이제 한국의 17살 소년이 이 성배를 찾아냈다니.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고등학생이 이걸 어떻게. 저는 즉시 제 동료인 마리 루소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리만 가설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였습니다. 마리, 지금 당장 내 연구실로 와야 해.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어. 20분 후 마리가 숨을 헐떡이며 제 연구실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장 클로드? 이렇게 급하게 부르다니. 저는 말없이 그 증명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마리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분 후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누가 보낸 거야? 한국의 고등학생이라고 해. 농담이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마리, 이 증명은 완벽해 보여. 적어도 지금까지는. 우리는 즉시 소르본 대학의 최고 수학자들을 소집했습니다. 12명의 교수들이 48시간 동안 그 증명을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통찰력으로 유명한 피에르 뒤퐁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증명에는 오류가 없어. 그는 정말로 해냈어.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300년 동안 세계 최고의 수학자들이 도전했지만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한국의 17살 소년이 해결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보낸 이메일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이 증명은 제가 주말에 취미로 생각해 본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에 취미로. 이건 농담이겠지.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평생 연구의 중심이었던 수학의 난제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이에 의해 해결되었다니. 제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소년을 직접 만나봐야 했습니다. 세계 수학계에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기 전에 저는 그가 정말로 이 증명의 주인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김민준 학생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증명을 검토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업적입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그리고 몇 시간 후 그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리샤르 교수님, 답장 감사합니다. 제 증명에 오류가 없다니 다행입니다. 언제든지 만나 뵙겠습니다. 서울에 오시면 학교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저는 즉시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이 소년을 직접 만나봐야 했습니다. 파리에서 서울까지 12시간의 비행.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그의 증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이 17살 소년의 생각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기존의 어떤 방법론과도 달랐습니다. 그는 해석학과 정수론, 그리고 기하학을 절묘하게 융합했고 심지어 물리학의 개념까지 도입했습니다. 마치 여러 학문 분야를 넘나드는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서울과학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예상과 달리 평범한 모습의 학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현대적인 건물이었지만 특별히 화려하거나 눈에 띄는 시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그 천재를 배출한 곳인가?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리샤르 교수님, 멀리서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준이가 교수님의 방문을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안내로 학교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복도, 집중하는 학생들, 그리고 열정적인 교사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동시에 특별했습니다. 이곳에는 뭔가 다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영재 교육을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민준 학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교실 한쪽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샤르 교수님.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완벽한 프랑스어로 저를 맞이하는 그 소년. 키가 크고 안경을 쓴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우주의 비밀을 꿰뚫어보는 듯한 빛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증명.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접근법을 생각해냈죠? 그의 대답은 더 놀라웠습니다. 사실 이건 제 원래 연구의 부산물이에요. 양자 중력 이론을 연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패턴이었죠. 양자 중력, 물리학의 최전선에 있는 주제를. 그가 원래 연구라고 말하는 걸 들으니 아찔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양자 중력 이론도 연구하고 있나요? 네, 제 진짜 관심사는 물리학이에요. 수학은 도구로 사용하는 것뿐이죠. 수학을 도구로 사용한다고요? 세계 최고의 수학자들이 풀지 못한 문제를 푼 소년이. 혹시 당신의 연구실을 볼 수 있을까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별거 없어요. 그가 저를 데려간 곳은 학교 도서관의 조그만 구석이었습니다. 노트북 한 대와 몇 권의 책, 그리고 수많은 종이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여긴 제가 주로 생각하는 곳이에요. 저는 그의 노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방정식, 기하학적 다이어그램,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적 스케치들. 이게 전부 당신이 스스로 생각한 건가요? 네, 주로 혼자 연구해요. 물론 인터넷에서 논문도 많이 읽고 가끔은 대학 교수님들께 질문하기도 하지만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학생처럼 수업에 참여하고 친구들과 농구를 하고 컴퓨터 게임을 즐겼습니다. 저는 정말 수학을 좋아해요. 특히 풀기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걸 좋아하죠. 그게 제 취미예요. 취미라고요? 세계 최고의 수학자들이 평생을 바쳐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취미로 푼다니. 그럼 하루에 얼마나 공부하나요? 학교 수업 외에는 따로 공부는 많이 안 해요. 그냥 생각하는 걸 좋아해서요. 자기 전에, 버스 타고 등교할 때, 점심 먹을 때, 항상 문제에 대해 생각해요. 저는 그의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민준의 비범함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협력적인지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민준이는 자기가 아는 것을 항상 친구들과 나눕니다. 수학 동아리에서는 그가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그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회사원과 교사였습니다. 민준이가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어떻게 민준을 교육하셨나요? 특별한 방법이 있으셨나요? 특별한 방법은 없었어요. 그저 항상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였고, 저희는 그의 호기심을 존중했을 뿐이에요. 답을 주기보다는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왔죠. 미스터리는 더 깊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이런 천재가 된 것일까요? 다음 날, 저는 서울과학고등학교의 수업을 참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민준의 수학 수업이었는데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수학 수업이 주로 교사가 이론을 설명하고 학생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학생들이 문제를 놓고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사는 거의 개입하지 않았죠. 이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서로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민준도 그중 하나였지만 특별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수학교사인 김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수학 교육은 프랑스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매우 능동적이더군요. 저희는 문제 해결 능력을 중요시합니다. 정답을 알려주기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중시하죠. 그럼 민준 같은 학생은 어떻게 가르치나요? 그는 이미 고등학교 수준을 훨씬 넘어섰을 텐데. 사실 민준이는 특별한 경우죠. 그는 1학년 때부터 대학 수준의 수학을 독학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그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배울 수 있도록요.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천재성을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키워주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영재들을 발견하나요? 저희는 한국수학올림피아드 KMO와 같은 대회를 통해 영재를 발굴합니다. 민준이도 중학교 때 KMO에서 금상을 받았죠. 그리고 이런 학생들을 위한 영재학교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교육 시스템이 있었군요. 체계적으로 영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시스템.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학생들의 자율학습 시간을 참관했습니다. 민주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물리 문제를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수준은 학부생을 넘어 대학원생 수준이었습니다. 양자 얽힘 상태에서의 정보 전달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 그럼 슈레딩거 방정식을 비선형으로 확장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대화가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진다니.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후에는 과학영재학교의 특별 프로그램인 R&ERESEARCH 언드 에저케이션 활동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실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고 대학 교수들이 멘토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실제 연구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민준의 R&E 프로젝트는 다름 아닌
양자 중력 이론에서의 정보 역설 해결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 이런 주제를 연구한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교육부의 영재교육 담당자와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영재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예요. 인재가 우리의 유일한 자원이죠. 그래서 영재 발굴과 육성에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 민준 같은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되는 특수목적 학교예요. 이 학교들은 일반 고등학교와는 다른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 대학과의 연계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민준이 참여하고 있는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대학 수준의 연구에 참여할 수 있죠. 이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국가가 이렇게까지 영재교육에 투자한다니 놀라웠습니다. 다시 민준에게 돌아가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서울과학고에 오기 전에는 어떤 학교를 다녔나요? 중학교 때는 일반 중학교를 다녔어요. 하지만 방과 후에는 지역 영재원에 다녔죠. 영재원이요? 네, 한국에는 지역마다 영재원이 있어요. 주로 방과 후나 주말에 운영되죠. 거기서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특별한 수업을 받았나요? 사실, 수업보다는 문제 해결 방법을 배웠어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웠죠. 그의 말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영재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재를 만들어내는 비결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한 지 3일째, 민준은 저를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로 데려갔습니다. 이곳은 한국 최고의 과학기술 대학이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주말마다 방문하는 곳이에요. 카이스트의 수학과 물리학 교수님들께서 저를 멘토링해주고 계세요. 카이스트 캠퍼스는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상혁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물리학과의 젊은 교수로 양자정보 이론의 세계적인 권위자였습니다. 민준이는 정말 특별한 학생입니다. 제가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내는 문제도 순식간에 해결해버리죠. 가끔은 제가 생각지 못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럼 민준을 어떻게 지도하시나요? 사실, 지도라기보다는 토론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저 민준이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뿐, 나머지는 그가 알아서 해결합니다. 이런 천재성은 지도한다기보다는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이 접근 방식이 저에게는 새로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권위적인 교육 방식이 일반적이었는데 이곳에서는 학생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혁 교수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더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과학고와 영재학교 시스템은 정말 효과적입니다. 영재들을 한 곳에 모아 서로 자극을 주고받게 하죠. 이들은 평범한 교육 과정에서는 지루함을 느끼곤 하는데 이곳에서는 동료들과 경쟁하며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학교들은 언제부터 있었나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금은 전국의 과학고가 20개 이상, 영재학교가 6개 있어요. 그리고 지역마다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죠. 놀라웠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영재교육 시스템이 있다니. 그것도 수십 년에 걸쳐 발전시켜온 시스템이라니. 하지만 모든 학생이 민준처럼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정말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예요. 같은 영재학교 학생이라도 수준 차이는 엄청납니다. 오후에 우리는 카이스트의 수학과 실험실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몇몇 연구팀이 복잡한 방정식으로 가득한 화이트보드 앞에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들의 대화에 자연스럽게 합류했고 몇 분 만에 그들의 난제를 해결하는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접근법은 생각해보지 못했네요. 정말 혁신적입니다. 한 연구원이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냥 다르게 봤을 뿐이에요. 이 문제를 3차원이 아니라 5차원에서 생각해보면 패턴이 보이거든요. 카이스트를 떠나면서 저는 이상혁 교수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효과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3가지 요소가 결합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교육에 대한 국가적 투자. 둘째, 가정에서의 강한 지원. 셋째, 경쟁과 협력이 균형을 이루는 학교 문화죠. 물론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효과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날 저녁 민준의 동급생인 유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수학 국제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딴 영재였고 민준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유나 씨, 민준과는 어떻게 친구가 되었나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KMO 한국수학 올림피아드 본선에서 만났어요. 당시 저는 1등을 했고 민준이는 2등이었죠. 민준이 2등이었다고요?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수학 난제를 해결한 천재가 수학대회에서 1등을 하지 못했다니. 네, 그날 민준이는 감기에 걸려서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저보다 훨씬 잘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우리 우정의 시작이었죠. 민준이는 제가 자기를 이겼다고 질투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풀이 방법에 감탄하면서 더 나은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고 제안했죠. 이런 이야기는 프랑스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생들은 대개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경쟁자를 경계하곤 합니다. 서울과학고에서는 경쟁이 심하지 않나요? 물론 경쟁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법을 배웠죠. 왜냐하면 진짜 경쟁자는 우리 자신이니까요.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내가 되는 것, 그게 진짜 목표예요. 그녀의 말은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천재들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유나 씨는 수학 외에 다른 관심사도 있나요? 저는 음악을 좋아해요. 바이올린을 연주하죠. 사실 예술중학교 출신이에요. 예술중학교에서 과학고로요? 네, 원래는 음악을 전공하려고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수학에 흥미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독학으로 공부하다가 영재학교에 지원했죠. 그럼 바이올린과 수학 2가지 모두 뛰어나신 건가요?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만 저는 그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음악과 수학은 사실 많이 닮았거든요. 둘 다 패턴을 다루는 학문이니까요. 유나의 말을 듣고 있자니 한국의 영재 교육이 단순히 지적 능력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 발달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나 씨나 민준이처럼 뛰어난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떤 혜택을 받나요? 우리는 APADVANCED 플레이스먼트 과정을 통해 대학 수준의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R&D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연구에 참여하기도 하죠. 하지만 가장 큰 혜택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 밤 유나는 저를 학생들의 자율 연구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10여 명의 학생들이 큰 교실에 모여 각자의 연구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었고 다른 학생은 신약 개발을 위한 분자 시뮬레이션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생은 우주론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대학원 세미나 같군요. 맞아요. 우리는 이런 모임을 통해 서로의 연구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아요. 선생님들은 거의 개입하지 않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운영해요. 그들의 토론은 깊이 있고 창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이미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열정이었습니다. 민준이 자신의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양자 얽힘과 시공간의 창발성이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명료하고 통찰력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학생들은 열띤 질문과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질문 수준도 놀라웠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깊은 사고를 바탕으로 한 도전적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민준아, 내 이론에서는 정보 역설을 어떻게 해결하는 거야? 그건 내가 제안한 새로운 경계 조건을 통해 설명할 수 있어. 기존의 방식은 정보가 블랙홀에 빠져버리면 사라진다고 가정했지만 나는 그 정보가 다른 차원으로 전이된다고 봐. 그들의 대화는 제가 완전히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소르본 대학의 교수였지만 이 고등학생들의 토론에 끼어들 자신이 없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유나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준이의 이론에 대해서요. 솔직히 말하자면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의 접근 방식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리만 가설 증명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해요. 민준이는 항상 남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봐요. 그게 그의 가장 큰 강점이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단순한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적으로 육성된 천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핵심에는 자율성, 협력, 그리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파리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가 경험한 것들을 정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영재 교육 시스템, 민준과 같은 놀라운 천재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혁신. 이 모든 것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소르본 대학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동료 교수들을 모아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세계 수학계에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리만 가설이 증명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누가 증명했다는 겁니까? 한국의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농담이시죠? 리만 가설을 고등학생이라고요?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직접 그를 만났고 그의 증명을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오류는 없습니다. 저는 민준의 증명을 회의실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동료들은 점점 진지해졌고 곧 깊은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인 접근법이군요. 기존의 어떤 방법론과도 다릅니다. 이 소녀는 대체 어떤 교육을 받은 걸까요? 저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영재학교 시스템, R&D 프로그램, 학생 자율 연구 모임,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사고방식. 우리는 지금까지 수학을 가르치는 방식을 완전히 재고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접근법은 우리와는 많이 다릅니다. 토론은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프랑스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요청은 즉시 수락되었습니다. 리샤르 교수님, 리만 가설 증명에 관한 소문이 벌써 퍼졌군요. 정말입니까? 네, 장관님.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수학적 성과를 넘어 우리 교육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의 영재 교육 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프랑스의 교육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 견해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식 전달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사고력과 창의성 개발에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리만 가설 증명과 같은 혁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교수님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프랑스의 교육 시스템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군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세계 수학계는 완전히 뒤흔들렸습니다. 민준의 리만 가설 증명은
학술지 네이처의 특별호로 발표되었고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17살 한국 학생, 300년 수학난제 해결, 천재 소년의 놀라운 성취, 한국 교육 시스템의 승리. 민주는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언론은 그를 21세기의 아인슈타인이라 불렀고 수많은 대학이 그에게 특별 입학 제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민준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명성과 제안 속에서도 놀랍도록 겸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좋아하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이 업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저를 지원해준 모든 분들과 한국의 교육 시스템 덕분입니다. 그의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민준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했지만 동시에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막 시작입니다. 그의 진짜 잠재력은 이제부터 펼쳐질 것입니다. 한 달 후, 저는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교육혁신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이 포럼에는 세계 각국의 교육 전문가들이 모였고 한국의 영재교육 시스템이 주요 주제였습니다. 한국 교육부 차관은 연단에 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도전과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지금도 더 나은 교육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포럼을 통해 세계 각국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배울 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교육부는 프랑스 영재 교육 혁신 계획을 발표했고 저는 그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 원리를 프랑스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민준은 자신의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리만 가설 증명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양자 중력 이론이라는 더 큰 도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제 목표는 통일 이론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꿈을 이루는 거죠. 저는 그가 그것마저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순한 천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는 시스템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민준의 리만 가설 증명으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 저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수학자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 대회는 특별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고등학생인 민준이 기조 연설자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컨퍼런스 홀은 전 세계에서 모인 수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이 놀라운 소년의 연설을 듣기 위해 모인 것이죠. 민준이 단상에 올랐을 때 귀청이 터질 듯한 박수 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수줍고 겸손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더 깊은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리만 가설 증명을 넘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의 연설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수학의 미래, 특히 물리학과의 융합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시한 비전은 기존의 학문적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수학은 더 이상 독립된 학문이 아닙니다. 물리학, 컴퓨터 과학, 생물학, 모든 분야와 융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융합의 중심에는 인공지능이 있을 것입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청중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인정하는 경의의 표시였습니다. 연설 후 저는 민준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연설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저는 카이스트에 입학할 예정이에요. 물리학과 수학을 동시에 전공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들도 많은 제안을 했을 텐데요. 네, 하버드, MIT, 프린스턴. 모두 좋은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남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받은 교육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의 대답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개인적인 영광으로 여기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꿈은 한국의 세계 최고의 수학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젊은 수학자들이 모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누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대회 기간 동안 저는 한국의 다른 영재 학생들과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나는 이제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진학했고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유나 씨, 당신도 정말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하지만 저는 아직 배우는 단계일 뿐이에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겸손함, 이 끊임없는 학습 의지. 이것이 한국 영재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한국교육부는 글로벌 영재교육 협력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국가들과 함께 영재교육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각국의 교육 시스템이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재교육은 한국가만의 책임이 아니라 전 인류의 미래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의 국제자문위원으로 초대받았고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이제 저는 프랑스와 한국, 그리고 전 세계를 오가며 교육 혁신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회가 끝나고 파리로 돌아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과학고등학교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학생들과 만나고 그들의 연구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새로운 수학적 증명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고, 다른 학생은 생태계 보존을 위한 수학적 모델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민준의 발자취를 따라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 학교 앞 벤치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 저는 이곳에 단순한 호기심으로 왔습니다. 한 소년의 놀라운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저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발견했습니다. 교육의 진정한 의미, 영재 육성의 비결, 그리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세계의 교육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을. 민준과 같은 천재들은 우연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육성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런 변화가 인류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이라는 것을.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회고록의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영재교육 17살 소년이 세계를 바꾼 이야기. 이 책이 세계 교육의 혁신에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프랑스 소르본 대학 장클로드 리샤르 교수의 놀라운 경험담을 들어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특히 우리나라의 영재 교육 시스템이 세계 최고의 수학자를 감동시킨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자부심을 느끼셨나요? 세계 최고의 난제를 푼 17살 소년, 한국 수학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딴 영재들, 그리고 이들을 키워낸 우리의 교육 시스템.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라는 사실이 가슴 뿌듯하지 않으신가요? 특히 50대 이상 시청자분들께서는 더 큰 감동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대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육이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자녀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정신이 이제는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숨은 저력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이상 하버드 코리아인 채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